자,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유통 확대라는 주제를 수업을 할 거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은이 동아시아에 유입이 되면서 동아시아 교역망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이제 진출하면서 교역망을 확대시켜가는 과정, 자,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자, 학습지는 어제 가져가라고 선생님이 안내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 가져간 사람들은 뭐 패드에 다운받아서 쓰던지 아니면은 인쇄를 해서 쓰던지 집에서 아니면 다른 데다가 쓰고 학교에 와서 받아가던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교과서는 98쪽입니다. 98쪽 펴고요. 여러분들한테 준 학습지 여기다가 1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2입니다. 2. 자, 2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2로 바꿔 주시고 수능 기출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 동아시아사가 아무래도 관계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큰 틀에서 자, 관계사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기출이 시기를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뭐 삼포회 2018년 같은 경우에 삼포회랑과 나가시노 전투 사이 시기에 유럽인들 특히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진출했다라는 거 연표해서 찾는 이런 문제. 요런 16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을 묻는 뭐 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나와서 단편적으로 자, 이 시기에 뭐 일본은 어땠고 명나라는 어땠고 라기보다는 자, 일본이 이런 상황에 명나라나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나 이렇게 관계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먼저 하면서 자, 우리 내용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해서 우리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 이게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차례차례 동아시아로 진출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교역망을 넓혀 나가거든요. 자, 이들이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이 왜 아시아로 진출했는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네덜란드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은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먼저 일차적인 목표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고자 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 유럽 국가들이 그럼 동남아시아로 오고자 한 이유는 이제 향료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교과서 98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자, 유럽인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 아시아로 진출했다. 여기서 이제 향신료 이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후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도 음식에 많이 넣어 먹는 후추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축업이 발달하고 옛날에 어, 농사보다는 이제 목축업 위주로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옛날에는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도축을 하는 거지. 겨울이 오기 전. 왜냐면 겨울이 오면은 이제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때는 유럽이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돼서 지금은 우리를 많이 경제적으로 앞질렀지만 근대화 이후로는 사실 이때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사실은 뭐 경제 상황이 낫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목축을 하면서 겨울이 오면 사람들도 먹을 곡식이 없는데 이 소나 이런
가축들에게 먹을 곡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겨울 동안에 이거를 상하면 안 되니까 이제 소금에 절여 놓는단 말이죠. 고기를 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염장을 하면 누린내가 많이 나. 우리 고기 먹으면 좀 신선한 거 아닌 경우에 이제 누린내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선생님도 이런 고기 누린내 되게 이제 민감한데, 그래서 이 누린내를 잡는데 후추가 완전 이제 제격인 거죠. 그래서 후추를 뿌리면 고기 누린내도 잡을 수 있을 뿐더러 맛도 좋아서 유럽인들이 조금 이제 뭐 재력이 있다, 돈이 있다면 이 후추를 구하려고 앞다퉈서 이제 사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러니까 이 후추가 주로 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동남아시아야.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시, 옛날, 여기 밑에 지도 있으니까 지도에서 볼게요. 여기가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유럽이잖아. 옛날에는 이 동남아시아의 이제 후추가 유럽으로 갈 때 여기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후추가 여기 원산지보다 이 유럽에서 많으면 100배까지 많이 팔렸, 100배까지 이제 쳐줬다고 해요, 가격을.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길이 막힌 거야, 무역로가.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번 맛본 후추 이미 맛을 봤는데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새로운 항로, 이 동남아시아의 후추를 찾기 위해서,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육로가 안 된다면 바닷길로 가보자 해가지고 후추를 찾는 길에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아메리카도 여기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요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게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먼저 여기에 이제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아무래도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고 봐야죠. 여기가 이제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자,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은, 자, 포르투갈은 동남아시아의 물라카라는 곳을 점령 합니다. 자, 이때가 1511년 16세기 초반이었고, 자, 그리고 마카오, 중국의 마카오에서 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교역을 합니다. 자, 마카오는 어디 있냐면 그 교과서 지도를 좀 확대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 마카오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광저우 밑에라고 보면 돼요. 광저우 밑에. 그냥 광저우랑 광저우 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도에서는 바로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마카오거든.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 물라카를 점령하고 마카오에서 이제 명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자,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향료를 얻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명나라에서는 향료보다는 이제 뭐 비단, 서적, 도자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이제 무역을 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154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일본으로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일본과 또 무역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본의 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이제 은광 표시도 되어 있는데 일본의 은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되면서 이 은을 가지고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일본이 이제 교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조총도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조총으로 이제 우리 조선 임진왜란 1592년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포르투갈은 이렇게 1511년에 물라카를 점령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향신료 무역을 초기에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발주자로 나선 나라가 이 에스파냐거든요.
자,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1571년이었고, 자, 그래서 필리핀의 마닐라를 중심으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 걸 전개하거든요. 자, 갈레온 무역이란 자, 에스파냐는 이 신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여기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학살은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 지역을 초기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 멕시코에서 포토시 은광이라고 하는 은광도 있고 이 멕시코의 은광에 굉장히 많은 은을 가지고 이거 아카풀코로 자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갈레온 선이라는 이제 배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 98쪽에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생긴 배를 갈레온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16세기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에스파냐가 대포로 무장한 갈레온선을 이용해서 멕시코산 은과 중국산 물품을 교환한 태평양 횡단무역,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멕시코의 은과 중국의 값비싼 진귀한 물품을 교환한 그런 무역을 이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레온 무역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태평양을 이렇게 횡단하는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자 계속해서 써 보면 마닐라를 중심으로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게 되고요. 자 아메리카의 은으로 명예, 비단과 도자기를 자, 구입합니다. 자, 이때 이 아메리카의 은은 아카풀코에서 이제 가져온 은. 자, 그래서 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동아시아에 진출한 시기가 이 1511년 그리고 1571년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묻는 문제가 예전에 수능으로 나왔었어요. 자, 우리 그 삼포에서 그 제포, 연포, 부산포 거기 삼포에서 이제 외란이 일어난 1510년부터 그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으로 그 센고쿠 시대 그 통일을 시작한 그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한 자, 이 사이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언제 진출했는가 해서 삼포회란 나가시노 전투 무슨 사건 해서 이 사이 시기를 고르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6세기 초부터 이제 후반까지 진출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이제 17세기 초에 동아시아로 진출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는 타이완을 점령했고요. 1624년 17세기 초반이죠. 타이완은 이제 지금의 대만이죠. 자, 네덜란드는 바타비아 지금의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거든요. 자,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자, 이 바타비아를 교역 거점으로 했다. 이게 이제 21년도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바타비아의 위치를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 있죠. 바타비아. 자, 여기는 네덜란드가 자, 여기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타이완 여기 있죠? 타이완. 자, 여기도 점령했다라는 거. 자, 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치해서 어, 국가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이제 그 아시아와의 무역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에 동인도 회사를 설치하고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이제 중심으로 자 활동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자 포르투갈을 제치고 우리 아까 초기에 동아시아 무역을 독점했던 자 포르투갈을 제치고 일본과의 무역을 자 독점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일본과 포르투갈이 16세기에는 거의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17세기 가면 포르투갈을 제치고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그 일본 무역 중점적으로 하는 데서 다시 언급할 거거든요. 자, 일단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포르투갈이 일본과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제치고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게 됐다라는 부분.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금 정책, 조공무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인 간의 사무역을 봉쇄했던 이 해금 정책이 너무나 그 사무역을 봉쇄한 그런 조치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밀무역이 성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명나라의 신사층마저 청렴한 이제 신사층, 그 명나라의 지배층마저 밀무역에 가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이 밀무역이 너무나 횡행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금, 그러니까 외구를 소통하고 나서 이 회금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금을 완화한 이후에 명나라 상인들은 자, 동남아시아까지는 진출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명나라에서 상인들에게 일본까지는 건너가지 말아라. 다만 동남아시아는 오고 갈 수 있게, 동남아시아 가서는 무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개항을 해주냐면 그 명나라 그 남쪽에 푸젠성이라고 있어요. 자, 푸젠성의 월항이라는 항구를 자 개방을 합니다. 자, 16세기 후반이었고, 자, 그래서 이 그 명나라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는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그 유럽 상인들, 뭐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네덜란드 상인들과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무역을 하고서 그 유럽 상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내려오면은 그 명나라의 뭐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거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이제 수출하고 자 요런 그리고 명나라 상인들은 또 이제 이 포르투갈이나 이 유럽 상인들에게 또 이제 뭐 은이라던가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또 가져가는 자 요런 이제 그 무역을 전개를 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자, 이때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동남아시아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정착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동남아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한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도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화교라고 해요. 그래서 자, 화교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이 화교라는 거는 중국인인데
이제 해외로 이주해서,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도 중국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화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교는 명나라에서 해금 정책을 완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명청 때에 은 유통이 확대가 됩니다. 자, 중국에서 은 유통이 확대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명대에 이 보초를 지나치게 남발해요. 자, 보초라는 건 뭐냐면, 지폐입니다. 우리 교과서 99쪽에 보면은, 자, 홍무제식이 발행한 이제 보초라고 되어 있죠. 자, 지폐예요. 자, 명나라 때, 사실 원나라 때도 이 지폐가 쓰였죠. 우리나라는 상평통보. 그런 이제 그 화폐가 조선 후기 때, 그때서야 이제 많이 유통이 됐는데, 이때 이제 중국은 사실은 우리보다 한 500년 더 빨리 지폐까지 이제 쓰일 정도로. 어쨌든 이제 명나라 때는 이 지폐가 고액 화폐로 쓰였고요. 동전은 소액 화폐로 유통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나중에 재정이 되게 악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막 이제 남발합니다. 자, 보초를 지나치게 남발해가지고, 지나치게 시중에 화폐가 많으면 당연히 그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보초를 대신할 새로운 고액 화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은이 등장했다. 자, 은은 실물 화폐잖아요. 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은 자체가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은이 민간에서 고액 화폐로 유통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학습지에다가 여기 부분을 써 보면은, 자, 명대 모초가 남발했고, 자,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자 새로운 고액 화폐로서 은이 대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명청대에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에 세금을 은납하하는 정책이 실행이 되거든요. 자, 우리 명나라 때는 앞에 했죠. 1조 편법. 자, 1조 편법은 각종 잡다한 세금을 기억나죠? 각종 잡다한 세금을 이제 토지 그리고 인구, 그쵸? 그래서 이제 토지와 이제 인구의 두 가지에다가 이제 그 모든 잡다한 세금을 정리를 하면서 그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한 게 1조 편법이었잖아요. 자,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자, 지정은제는 이전에 1조 편법 때 이제 토지 그리고 인구 이렇게 이제 세금 내던 것을 이 인구를 정세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토지를 지세라고 하고. 근데 이 인구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도 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탈세하고 도망가고, 이거 인구 조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탈세하고 이러니까 정세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키고 이거를 토지세에다가 합해가지고 이 토지를 기준으로만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 납부, 그러니까 세금 납부의 획기적인 또 진일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구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는 조금 이제 고대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지는 게 맞지. 지금도 우리 빈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지정은제,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 정세를 고정시키고 이거를 토지세 더해가지고 토지를 기준으로만 세금을 내게 하고 이걸 은으로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때를 거치면서 1조 편법 지정은제라고 하는 이제 은납파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 동전을 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 이 은이, 어, 중국에서 은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은에서 나는 것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는 은만으로는 이 은의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이제 중국에 이렇게 해외에서 은이 또 마침 유입이 많이 됩니다. 자, 무역이 확대가 되면서 비단, 차, 마시는 차예요. 자, 도자기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과 이 무역을 하면서 유럽인들이 이런 비단, 차, 도자기, 차 문화가 이때 유럽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국에도 티타임이 발전하잖아, 그치? 이런 이제 약간 오리엔탈적인, 자, 이런 것들의 이제 수요가 너무 이제 증가하면서 이거를 미친 듯이 다 가는 거야,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단과 차와 도자기를 판 대금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그 일본에서도 많이 가요. 이런 비단이나 차 같은 거. 자, 일본의 은이 자, 유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메리카에서도 그 당시에 은이 굉장히 많이 났고 일본도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점차점차 일본과 그리고 유럽과 무역이 확대가 되면서 자, 이 지역의 은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입된 은은 여기 교과서 99페이지에 보면 은이 중국의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해서 은은 지역 경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은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됐고 은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쇠락할 정도로 이 은이 당시에 이제 경제의 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국제교역에서 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지금의 약간 달러 같은 국제 이제 기축 통화 같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뒷장 넘겨 보면은 조선의 은 유통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조선은 자 여기 옆에다가 우리 여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건데 먼저 16세기 이전 하나 쓸게요. 16세기 이전에는 우리 조선에서 은의 유통은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초기. 조선 초 한 100년간은 그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은광을 개발하고 은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걸 명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할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광을 개발해서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면
우리 조선의 이 산업의 근간은 농업인데, 그 근간이 무너질까 봐 뭐 그랬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조선 초기에는 은 유통이 굉장히 부진했다. 자, 그런데 이 16세기가 되면서, 16세기 초에, 회취법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됩니다. 자, 이 회취법이라는 건 연은분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납에 포함되어 있는 은을 그 녹는 점을 이용해서 납은 산화시키고 은만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회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돼요. 1503년 16세기 초죠. 1503년 연산군 때 이게 그러니까 개발이 됩니다. 그 양인이 개발을 하는데 이 회치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이제 은이 포함된 관석을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은을 하나하나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은 생산이 많을 수가 없었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회치법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은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진 않아. 왜냐면 연산군 이후에 우리 연산군이 이제 뭐 폭정을 일삼았다라고 해서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 중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연산군 때의 사치 풍조를 뭐 바로잡겠다면서 이제 은광 개발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16세기 초에 회치법이 개발은 됐지만 은광 개발이 막 늘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점차 이제 16세기 말 이렇게 가면서 비단 같은 이 명예 사치품 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명나라에서 이제 이런 비단 같은 거 사면은 그 대금으로 은을 줘야 되거든. 명나라는 이제 은이 공식적인 거의 화폐, 고액 화폐로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광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인삼을 판매하고 일본에서 은을 받아와. 그리고 이걸 명예 비단 대금으로 지불합니다. 이 뭐야? 거의 중개무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 100쪽에 보면은 자, 조선의 중개무역 해가지고 자, 요런 이제 그림이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자, 명나라, 정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비단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다가 이제 명나라의 이 비단,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이래. 우리 조선의 인삼, 그리고 이제 무명, 이런 천, 이런 것들을 갖다 파는 거야. 그리고 그 대금으로 일본에 은을 가져와. 그리고 또 명나라, 정나라에는 이제 그 대금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삼,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이런, 이제 동아시아 무역이 이렇게 이거를 뭐 은의 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발전했다. 그리고 교과서 그 100쪽에 보면 인삼 대왕 고은 지금 선생님 PPT에다가 그 사진을 우리 교과서 보면 되겠다. 여기 보면은 인삼 대왕 고은이라고 해서 그 에도 막부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서 1710년부터 이제 주조한 은화다. 인삼을 우리 조선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거 20개를 인삼 일관과 교환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1503년 16세기 초에 발견한 우리 회취법이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어서 써보면 이제 17세기로 가면은 자, 청나라와 교역이 점차 확대돼.
그리고 우리 그 후금하고 청나라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50만 명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은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청나라의 무역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포로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은광 개발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활성화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은광이 이제 단천 은광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한국사 배울 때 뭐 이때 이제 몰래 은광을 개발하는 뭐 잠체가 성행했다 이런 내용 아마 학습한 거 기억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은 17세기 가서 자, 이렇게 은수요가 증가했고 자, 일본 보면은 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회치법을 일본이 이거를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 회치법을 도입해서 이와미, 은광 등 은광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자, 일본의 대표적인 은광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00쪽에 보면은 여긴가? 100쪽에 보면 자, 동아시아의 대표 은광이었다. 조선에서 회치법이 들어오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이 연은 분리법, 회치법을 가져와서 엄청나게 은 생산량이 늘었고 그 은을 가지고 포르투갈에 조총 산 거잖아. 조총. 이거 가지고 우리 임진왜란, 오히려 우리 조선에 임진왜란 처제로 온 거잖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회치법으로 일본은 은을 이거를 생산을 했고 그걸로 조총을 샀고 그걸로 조선을 다시 쳐들어. 자, 17세기 초에 전성기를 누렸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채굴과 재련에 종사했고 서양인에게도 유명했다. 17세기 말이 되면 은 생산량은 매년 1에서 이제 2톤에 뭐 달했다. 뭐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자, 이렇게 은광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자, 센코쿠 다이묘들이 경쟁적으로 은광 개발에 나서 이걸로 이제 군비 무장하는 거죠. 자, 이 돈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은 생산량이 많아져서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16세기 말이 되면 세계 은 산출량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산이 많은 만큼 일본에서 은이 유출도 굉장히 많이 돼요. 자, 먼저 이 생사, 비단, 약재, 대금으로 중국에 유출합니다. 많은 은을 중국에 갖다 바쳐요. 중국에서 이제 생사 사고, 비단 사고, 약재 사면서. 자,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는 인삼 많이 들여온단 말이야. 그래서 인삼 대금으로 조선에도 유출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이 자 유출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은 유출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나중에 펼치거든. 자, 먼저 이 무역량을
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너무 많은 그러니까 무역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이 무역 대금으로 은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일본은 18세기가 되면은 이 신패라는 걸 청나라 상인들에게 그 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허가증이야. 무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거 뒤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제 심패라는 걸 발급한다. 이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서 인삼을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너무 많은 은이 많이 유출된다. 그래서 인삼을 일본에서 이제 국산화해요. 자체 재배합니다. 자, 그리고 은화의 순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은화 한 양에 이제 은이 예를 들어서 뭐 80%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한 60% 넣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이와미 은강에서도 이 은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 양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동아시아 은 유통로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은을 매개로 중국, 조선, 자, 일본의 교양망이 형성이 되었고 이 동아시아와 자, 서양의 교양망도 자, 은을 매개로 자, 형성이 됐다라는 이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17에서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교역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수업을 다 들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